네, 도전 365 현장 생방송. 자, 오늘 두 번째 날. 두 번째죠? 예, 두 번째 방송입니다. 네, 도전 365 생방송 밤 10시 11시까지 매주 화요일 아이디어 탐구. 우리 김영기 박사님 모시고 오늘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기 보시고.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는 조금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강의가 좀 늦게 끝나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어땠어요? 들어보십니까? 오늘 강의도 좀 실질적이고 새로운 분도 많이 오셔가지고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아이디어? 오늘은 그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새로운 시각. 예. 어떤 건가요? 기존에 우리가 옳다고 생각했던 거, 그다음에 잘 바라보고 있고 잘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 옳은지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가면서 좀 설명할까 합니다. 그리고 이게 심리적인 착각, 관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리적인 착각, 관성.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다. 잘못 보고 있을 수도 있고 잘못 말할 수도 있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고자 합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럼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이야기 모델을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PPT를 보면서 에디슨 박사의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럴까요? 예. 와, 위대한 에디슨과의 작별이네요. 예. 우리는 이제 드디어 존경하시는 에디슨과 네. 작별을 보여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왜요? 우리가 에디슨을 존경하는 이유는 뭔가요? 에디슨을 존경하는 이유는 위대한 발명가 아니었나요? 네, 발명을 엄청나게 많이 했기 때문이죠. 네. 에디슨이 발명하는 방식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나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방식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에디슨이 최초로 연구소를 설립해서 네.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 방식은 지금에 비춰보면 약간 주먹구구식입니다. 예를 들면 네. 전구를 하나 발명하려면 4만 번의 실험이 필요해요. 4만 번. 네. 이론적으로 계산해보면 그러면 정답을 모르잖아. 어떤 게 제일 좋은 정답인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면 3만 번의 실험을 하다 보니까 한 4만 번 정도 나오게 생겼는데 계산해보니까 네. 그러면 한 학생이 100번 정도의 1년의 실험을 할 수 있어요. 몇 명의 연구원이 필요할까요? 이야, 그거 400명이 필요하죠. 네. 그러면 400명을 쫙 연구원을 뽑아요. 그리고 너는 1번부터 100번까지. 그래서 101번부터 200번까지 넘버 2에서 400명이 1년 내내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 그래서 가장 좋은 결과를 가지고 전구를 만드는 방법이 에디슨이 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진짜 400명을 뽑았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연구소가 시작되는 거예요. 와. 그래서 실험을 정답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런 방식으로 5년, 10년에 걸쳐서 아이디어를 내게 됩니다. 옛날에는 그게 유용했어요. 옛날에는. 저도 지금 이제 페이스북에 네. 사람들이 먼저 들어왔네요. 예, 김용관님, 반갑습니다. 친구가 오셨네. 아니 그런데 네. 꼭 그렇게 글을 하고 보셔야 예, 돼요. 제가 아직은 네. 좀 그렇습니다. 좀 예. 이렇게 그냥 놓고 저는 사람이 안 들어와서 페이스북에 있는 제 친구들은 다 어디로 살았는지 아이디어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 10년 걸려서 아이디어를 하나씩 발명을 했죠. 그렇지만 세상에 가장 위대한 발명가이고 가장 많은 발명을 한 사람인데 만약에 지금 대기업에 들어가서 한 사람이 그런 일을 한다면 바로 쫓겨날 겁니다. 그렇죠.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어디 기업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네. 한 팀이 엄청나게 몇 년간에 걸쳐서 좋은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네. 가지고 회사에서 휴가를 내줬어요. 그래서 유럽에 한 달 동안 휴가를 갔다 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잘 놀았겠죠. 잘 놀고 돌아오니까 네. 그 팀이 해체됐습니다. 왜요? 그 팀보다 그 팀이 돌아오는 동안에 경쟁사에서 더 좋은 기술을 개발해서 제품을 출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팀이 즉시 해체됐습니다. 팀이 해외로 나갔는데 그 단세 갔다 오는 사이에 더 업그레이드된 제품이 세상에 출시됐어. 그래서 올바른 제품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빠른 시간 내에 적기에 만들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요새 스마트폰이 수명이 얼마 안 되잖아요. 몇 개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시기가 늦어지면 꽝인 거예요. 타이밍이 중요해요. 예, 예. 근데 에디슨처럼 하면 모두 다 쫓겨날 판에 생긴 거죠. 그렇죠. 결국은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얻어지는 것도 있지만 예, 예. 지금은 지금은 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아이디어를 내고 문제를 푸는 방식이 많이 달라졌다. 에디슨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에디슨 방식이 지금 통했었나요? 아, 예, 통했죠. 제가 박사학위를 딴 것도 에디슨 방식으로 한 거죠. 아 그래요? 예, 한 10,000번 실험해야 된다. 네. 그러면 한 2,000번 실험하게끔 계획을 잘 짠 다음에 많은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많이 그려요. 그래서 가장 좋은 그래프를 결과로 도출하면 그게 박사학위가 되는 방식이거든요.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방식이 앞으로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은 박사를 하기를 다시 반납해야 되겠네요. 아니죠. 왜? 한 번 딴 박사는 영원한 박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미래의 박사학위는 그런 식으로 받지 않게 될 거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에디슨을 버려야 되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원히 존경해야 되죠. 그때 시대에 맞는 방식인 거지만 앞으로는 이제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위대한 에디슨과의 예, 이제 작별을 구하는 구해야 거예요.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아이디어 방법 중에서 그러면 빨리 많은 아이디어를 내는 방법들이 브레인스토밍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가볍게 초점 대상법이라는 걸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점 대상법. 예. 지금 근데 지금 방법밖에 안 나와가지고. 그 앞으로 네. 잠깐 한 페이지 앞으로 넘어가면 두 페이지 앞으로 넘어가면 더 가요? 예, 예, 앞으로 뒤로 아 뒤로. 네. 네. 브레인스토밍 넘어가면 예, 기존의 해결 방법이 아, 시행착오 방법 제가 네. 박사학위 딴 것처럼 음. 에디슨 그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네. 그렇게 하면 정확하긴 하지만 세월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현대에는 빠른 시간 내에 아이디어를 내는 방법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저기 있는 것처럼 브레인스토밍이나 초점 대상법이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초점 대상법이라는 걸 간단히 이제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점 대상법. 예, 그거는 어떤 방법이냐면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고 싶을 때 아이디어가 절대 부족이에요. 아. 그러면 아이디어를 내려고 하는 이 물건을 생각하지 않고 이 물건에 전혀 반대되는 다른 특성의 물건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관계로 매칭시키는 방법. 이게 초점 대상법입니다. 아. 예를 들면 지우개를 개선하고 싶은데 그냥 마이크를 특성을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아. 네,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예. 자, 뒤로 그러면- 넘어가서 사례를 하나씩 보면서 그러면 앞으로 가는 거죠 이제? 예, 앞으로 네. 자, 그래서 초점 대상법은 임의로 선택한 물질의 특성을 다른 물질의 특성으로 대입하는 방법, 이걸 초점이라고 해요. 아. 이 물건 하나에 많은 다른 물건들을 대입시키는 거죠. 화살표처럼. 그러니까 이제 초점 대상을 하나를 딱 정해놓고 네. 거기다가 별 지랄을 당하는 거죠. 예, 예. 나비도 적용해보고, 마이크도 적용해보고, 비행기도 적용해보고, 이게 초점 대상법이에요. 그러면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겠죠. 그렇군요. 예,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예를 네. 네, 앞으로 한번 가보죠. 예. 네. 조금 더 가시면. 예. 그래서 이제 그 의자를 개선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네. 네. 어떻게 의자를 개선할 수 있을까? 네. 그냥 단순하게 우리 눈에 보이는 전구를 한번 적용시켜 보는 거예요. 아. 의자에 없는 특징을 전구에서 찾는 거예요. 그럼 전구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그렇죠. 동그랗다. 또 밝다. 밝고 빛이 난다. 유리. 유리로서 투명하다. 네. 그죠? 보인다. 열도 난다. 그렇죠. 그런 의자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날 투명한 의자. 네. 전구를 적용했으니까. 그러면 저런 의자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이 의자가 네. 드디어 탄생을 하는 거군요. 네, 그렇죠. 또 근데 이게 지금 나왔어요? 네, 지금 실제 의자예요. 근데 저기 공중에 매달려 있잖아요. 네, 매달려 있기도 하고 밑에 놓여 있는 것 있고 이제 더 나가면 테이블도 저렇게 투명하게 만들어져.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 원리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초점에다가 정금은 정구를 딱 대입해가지고 네. 그 초점을 이제 저렇게 만드는 거군요. 지금은 제가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시계도 투명하고요. 화장실도 투명하고 심지어 텐트도 투명하고 투명한 물건들이 아주 많아요. 속을 들여다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심정. 다만 화장실은 안에서는 보이고 밖에서는 안 보여요. 근데 투명한
온갖 물건들이 나오게 되는 시초가 이제 그런 아이디어부터 출발하죠. 이야, 안에서 안 보이더라도 밖에서 안에서 밖을 본다는 얘기네. 그렇죠. 밖에서는 안을 못 보고. 그런 온갖 투명 것들이 텐트도 그런 식이 많이 나와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아이디어의 출발점으로 하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전사전 대선방송 오늘 밤 10시 11시까지 매주 화요일 아이디어 발상, 아이디어 우리 김영기 박사님의 우리 트리지 특강 여러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초점 대상 방법으로 투명한 유리 의자라고 하는 것이 개발된 것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지금 함께하고 계신데요. 우리 이호연님,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페이스북에 우리 김영기 박사님도 5,000명 되지만 오늘은 좀 밤늦어서 그런지 얼마 안 늘어내네. 한 명도 들어왔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 그럼 이제 넘어가죠. 예. 두 번째는 이제 전구하면 열이 나. 그러면 열이 나는 의자를 만든 거지. 그러면 이제는 전구의 특성을 이게 나열하겠군요. 예, 먼저 한 네 가지 나열한 거죠. 보인다, 열이 난다, 빛이 난다, 빛이 난다, 투명하다, 투명하다, 둥글둥글하다. 둥글둥글하다. 이걸 가지고 의자에다 적용시키는 거네. 그런 방식을 하는 거예요. 열이 나는 의자 지금은 많지만 옛날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뜨끈뜨끈한 의자에다가 좀 더 발전한 오른쪽과 같이 부위별로 온도가 달라지는 의자까지 이제 개선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 열이 나는 자동차 의자도 그래서 만들어지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컨셉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면 열이 그 다음에 이제 바람이 들어간 의자. 이게 바람이 들어간 의자는 그 다 많이 넘어갔는데. 그래요? 그렇군요. 빛이 나는 의자. 아까 전구 생각해보죠. 둥그런 의자. 투명한 의자. 이게 지금 둥그런 의자도 있어요. 전구가 둥그러니까. 그래서 저렇게 둥그게. 또 빛이 나는 의자. 빛이 나는 의자. 그러니까 거기서 특성을 하나 뽑아내는 거예요. 그 다른 특성을 뽑아내서 여기다 적용해보는 거죠. 그럼 저것도 진짜 나와 있어요? 저기 나와 있는 제품들이에요. 얼마예요? 모르겠습니다. 주인은 어둡고 의자만 빛이 나는 편안하고 아늑한 분위기가 나겠죠. 저건 카페 같은 데서 사용하죠. 좋을 것 같아요. 빛이 나는 의자. 이제 의자 전구를 떠나서 이제 타이어 바퀴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타이어 바퀴. 자, 그럼 타이어 바퀴의 특징을 한번 네 가지만 말해보세요.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나온 거군요. 전기, 바퀴, 비행기. 그래서 오늘 이제 전구는 네 가지가 있었고요. 바퀴가 바퀴라고 하는 거군요. 타이어 바퀴. 그러면 바람이 들어가 있다. 잠깐만요. 이게 지금 한 칸씩 넘어가기가. 네. 맨 오른쪽에 바람을 넣은 둥근, 회전한다, 이동한다. 그런 의자가 나온 거죠. 생각을 해보시면 바람을 넣은 의자, 둥근 의자, 회전하는 의자, 둥근 의자가 했으니까. 그러면 바람이 들어가는 의자. 바람이 들어가는 의자, 푹신푹신한 의자. 저런 의자를 생각할 수 있죠. 좀 더 왼쪽처럼 보면 주머니에 넣었다가 해변에 가서 펼치면 저렇게 푹신한 여러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의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결국은 우리 수영장에 가면 튜브, 바람 든 튜브하고 똑같네요. 그렇죠. 근데 의자에 적용하는 거고. 오른쪽 화살표 맨 오른쪽에 그걸 누르면 한 칸씩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나가 버려요. 그래요? 그래서 이거 회전하는 의자. 회전. 타이어가 계속 도니까 돌아가는 거겠네요. 이런 의자가 이제 거울 보고 만든 거랑 똑같네. 그래서 이제 회전하는 게 다양할 수 있죠. 글쎄. 그렇군요. 자, 또 다른 걸 생각해 보면, 흔들리게 회전하는 게 사방팔방으로 회전하면 좀 더 유동성이 높아지겠죠. 좌우로만 하다가 앞뒤로 하다가 이 의자는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동대문에 저건 동대문에 DDP에 가면 있어요. 오른쪽에는 이거 저 타봤어요. 절대 넘어지지 않아. 흔들흔들만 하고 사방팔방하고 집에 있으면 편하겠더라고요. 흔들리는 의자.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흔들리는 의자가 있고요. 눌러주시면 이제 타이어처럼 이제 움직이는 의자. 저렇게 만들어서 바퀴 달리는 의자. 바퀴 달리는 의자 하면 휠체어가 가장 일반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휠체어는 풀밭이나 울퉁불퉁한 것은 못 가. 바퀴를 좀 더 진화시킨 거죠. 탱크 바퀴처럼 만들면 노면이 불규칙해도 마음대로 갈 수 있죠.
저것도 나와 있는 거죠? 예, 나와 있죠. 네. 좀 더 발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단을 올라가는 바퀴도 나왔었어요. 지금 사진에는 없지만.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장애인이 아무 때나 올라갈 수 있게. 그다음에 푹신푹신한 의자, 타이어는 이렇게 에어쿠션이 있으니까 의자가 저기 에어쿠션이 있는 의자가 나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장애인을 위해서 에어쿠션을 이용한 의자를 개발했다. 예, 그런 것들이 다양하고. 보니까 초점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비행기를 한번 적용해보죠. 비행기 하면 난다. 날아다닌다. 그다음에 엔진이 붙어 있고 날개도 있다. 이 열이 난 건 공통점이니까. 그렇죠? 예, 렛츠고. 자, 날아다니는 의자는 어렸을 때 많이 타보셨죠? 아, 저거군요. 우리가 상상했던 의자 중에 날아다니는 의자 중에 더 이상적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끈이 없어야 하죠. 그렇죠. 끈이 없는 의자도 나와 있습니다. 저렇게 사람들이 많은 실험을 합니다. 아, 이게 지금 네. 끈이 없는 의자죠. 의자 자체가 날아다니는. 지금은 그래서 어디엔가 타면 날아다닐 수 있는 도구들이 많이 발달돼 있어요. 현재 그렇군요. 네. 사람들은 날고 싶어 하니까. 욕망을 극복시켜주는. 네. 자, 그래서 날다 보면 저게 정말 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유튜브를 연결시키려고 사이트를 해놨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네, 근데 이게 연결이 안 됩니다. 파워포인트 별도로 띄워서 안 되는군요. 네. 그러네. 그러네. 저걸 보시면 어떤 옷이냐면 스턴트맨이 아직은 하는데 저 뒤에는 낙하산이죠? 아니에요. 그냥 옷입니다. 아니, 이 위에는. 낙하산 그렇죠. 비상시 낙하산일 텐데 평상시는 않겠죠. 아니, 그러면 저 뭐야? 지상에 쳐가지고 착륙한다고요? 예. 지상까지는 아직은 안 하고 수중으로만 착륙합니다. 현재는. 아, 물로? 네, 물 위로. 높은 언덕에 그 산 위로 올라가서 행글라이더처럼 저런 형태로 한 1, 2km 비상을 한 다음에 물 위로 떨어집니다. 현재는 그런 정도 수준까지만 와 있는 상태예요. 이제 나중에 저런 것들이 약간 정교해지면 땅 위로 정착할 수 있을 거예요. 저거를 좀 뛰는 건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많이 있어요, 인터넷에. 네. 지금은 스턴트맨에서 일반적으로 넘어가기 직전 상태입니다. 겁나던데. 네, 겁나죠. 그래서 지금은 옷 자체지만 나중에는 저 안에 이제 다양한 그 에어를 조절할 수 있거나 그다음에 천천히 내려오게 바람을 불어주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생기면 이제 발전이 지금은 시초 단계니까 초기 모습만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자유자재로 날는 데까지 와 있습니다. 인류가. 세상은 네. 어디까지 지나갈지 모르겠어요. 플라잉 소스. 예. 또 하나 넘어가보죠. 거기까지가 이제 보시죠. 현재 우리가 기존의 아이디어를 냈던 방법입니다. 기존에. 네. 기존의 아이디어를 내는 방법들은 뭐가 문제가 있냐면 방향성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개수는 많은데 그게 진짜 쓸모가 있느냐, 혁신적이냐 이런 데는 답이 없다는 거죠. 브레인스토밍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방향성도 있으면서 빠른 시간 내에 많은 것을 낼 수 없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사람이 러시아에 100년 전에 있었어요. 100년 전에? 네. 그분이 트리지예요? 네, 그걸 만든 사람이 이제 트리지를 창시하게 된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940년대 중반에 태어나서 90년대 말에 돌아가셨는데 어쨌든 한 100여 년 돼가는 거죠 벌써.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천재들은 어떻게 빠른 시간 내에 저렇게 아이디어를 획기적으로 낼까 이걸 고민하기 시작하다가 그게 어디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이디어를 집중되어 있는 특허였다 이것을 가지고 특허를 다 분석한 다음에 그것도 액기스만 뽑아낸 게 트레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특허의 방법. 네. 그러니까 특허를 발명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증명, 방법을 찾아낸 거죠. 그 중에 이제 초점 대상이 네. 초점 대상 과거의 방법인데 이제 그것과 그런 과거의 브레인스토밍이나 초점 대상처럼 단순하게 양만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질도 높일 수 있는 것을 찾아내다 보니까 특허에서 숨어있는 원리들을 찾아내는 것. 천재들이 생각하는 방법을 어떻게 한꺼번에 합칠 수 없을까 하는 게 트리지예요. 그래서 트리지군요. 그래서 트리지는 러시아 말이라 영어로는 번역이 잘 안 되는데 그대로 따지면 Theory of Inventive Problem Solving이니까 다시 한번. Theory of Inventive 발명적인 문제 해결 방법.
그러니까 창조적인 문제 해결 방법 이런 식의 말을 할 수 있죠. 그런 데 대한 이론이에요. 트리즈를 하게 되면 그러면 아이디어 발성, 다시 말하면 발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신을 갖게 되겠네요. 예, 공식이니까. 가장 첫 번째가 많은 아이디어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발명의 자신감이 생기죠. 1차적으로. 지금 보니까 저도 초점, 나를 초점 대상으로 하고, 그것을 나를 초점 대상으로 하면 안 되네요. 사람을 하기는 조금 자기가 변하기 힘드니까 그렇죠. 뭔가 바꾸고 싶은 거를 어떤 물건을 물체를 가지고 그거를 이제 초점 대상으로 해서 한 서너 가지 특성을 가지고 거기다 대입을 시켜서 이제 만들어내는 아이디어 발상도 있군요. 맞습니다. 이제 거기서 주의할 점은 이 적용시키려는 제품은 물건이나 사물의 특성을 잘 아는 것이에요. 아프리카 수자면 뭔지 생각이 떠오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것을 대입해야 적용하기 쉽다 이런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네, 손상철 교수님께서 예, 어서 오십시오. 네, 경기대학교 우리 손상철 교수님께서 오늘도 수업 못 나오고 방송은 시청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지금 유스트림의 채널 만드는 방법, 다섯 분 그리고 나오셨네요. 유튜브의 채널 만드는 방법 두 가지가 오늘 수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스트림과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채널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 유스트림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유스트림으로 방송하는 것까지가 오늘 수업의 요지였고요. 그리고 아이폰, 아이패드를 이제 구입해서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패드는 현재 미니2는 저희가 요즘 아이패드 미니2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저희 스튜디오 바로 옆에 하이마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마트에 아이패드 2를 지금 갖다 놓으라고 했습니다. 몇 대를. 그래서 그날 오시면 아이패드 2를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방송이 인터넷 방송 송출 장비에 대해서 오디오 장비와 그다음에 영상 송출 장비는 하드웨어에 어떤 대해서 것을 그렇죠. 하드 장비에 대해서 연구하는 시간을 다음 주에 이제 유스트림과 유튜브로 방송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는 방송 송출 장비가 교육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우리가 착각을 어떻게 일으키는가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착각. 착각. 우리가 세상을 진짜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가? 네. 트리즈가 뭐지? 트리즈의 이론 뭐 뜻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트리즈라고 하면 밑에 보면 테오리아, 레시니아, 이조그레타첼스키, 짜다치 이렇게 해가지고 TRIZ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네. 영어로 쓰면 저 위에 Theory of Inventive Problem Solving이라는 러시아 말의 약자예요. 그걸 러시아 말로 쓰니까 TRIZ로 된 거고. 그래서 테오리아는 이에 있는 시어리하고 똑같은 뜻이고, 레시니아는 레졸루션이니까 맨 끝에 있는 솔빙하고 똑같은 뜻이고, 짜다시는 저기에 있는 프라브럼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가운데 제일 어려운 이조그레타체스키, 좀 발음하기도 힘든데, 저거는 인벤티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알고 싶은 내용이 힘들다 그러면 테오리아, 레시니아, 따다다, 짜다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도 모르신다. 그러면 잊어버렸다 이렇게 하시죠. 잊어버렸다. 네, 잊어버렸다. 그거 지금 뭐 복잡하니까 그래 넘어가고 지금 우리 조윤호 우리 회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파랑도님 지금 귀가 중에 전철로 잠시 시청합니다. 주셨습니다. 역시 이제 방송을 좀 하시니까 이제 시청하는 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네, 지금 저희들끼리 지금 수다를 떨고 있습니다. 트리지. 자, 넘어가죠. 우리는 어떻게 착각을 하고 있는가? 갑니다. 자, 그래서 트리지는 대기업이나 우리가 취직하고 싶은 회사는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보다 엄청 많이 하죠. 그러면 부서가 있나? 따로 있는 부서도 많이 있고요. 대기업들은. 트리즈라고 하는 혁신부서나 트리즈 전문 부서들도 따로 여기 있습니다. 혁신부서라고 그러군요. 포항공대에서는 트리즈 대학원까지 세웠습니다. 심지어는 가만있어. 그럼 우리 소셜 라이브 방송 협동조합도 트리즈 혁신 트리즈 팀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 모든 삶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트리즈를 활용하는 대사가 많습니다. 되시게 많군요. 생각보다. 네, 우리 손상철 교수님께서 조 회장님, 신 선생님 오늘 못 뵈어 아쉽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죠. 네.
자,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네. 트리즈를 배우면 뭐가 좋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맨 왼쪽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답을 낼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오답을 낼 수 없느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니까 네. 트리즈를 배우기 전과 후를 비교해 봤습니다. 네. 파란 거는 배운 후, 네. 빨간 거는 알기 전. 아, 그랬더니 정답을 낼 확률이 15에서 67까지 증가했더라. 이런 놀라운 결과가 생겼어요. 그러면 반대로 오답을 낼 확률이 7에서 73이나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런 혁신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배운 것만으로도 문제를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된 셈이죠. 이렇게 실험도 해보고 있습니다. 산업기술대학교에서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적 사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말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우리가 착각을 일으키는가, 어떻게 하면 착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오늘은 인트로덕션만 해보겠습니다. 네. 인트로덕션만 해보겠습니다. 자, 어이구야.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죠.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심혜원 선생님이 있는 서재하고 네. 이 도서관에 있는 서재하고 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자, 책의 수죠, 뭐. 첫 번째 책의 수, 네. 두 번째 책을 어떤 걸 찾으라고 어디서 누가 더 빨리 찾겠습니까? 내가 더 빨리 찾죠. 그래. 네, 우리 여기서. 똑같은 책의 권수라면 도서관이 훨씬 더 빨리 찾겠죠. 그렇겠죠. 왜 그럴까요? 시스템이 있잖아. 그렇죠. 체계적으로 정리 정돈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10초 만에 사서가 찾아지잖아요. 그 사서들 찾는 거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딱히 시스템에서 기억, 가, 니은 이렇게 해가지고 ABC에서 바로 찾을 수 있거든요. 바로 생각하자마자. 그거는 전체적으로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리즈에서 말하는 거는 세상을 바라볼 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면 훨씬 더 빨리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다 연결이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잘못 보는 경향이 있어서 오늘은 잠깐 그것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리 아픈 데서 넘어갑니다. 예, 이제 넘어가 버립니다. 머리 아픈 상황으로 넘어가자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착각을 일으키는지 잠시 화면을 보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자주 오는 그림이죠? 네. 저 가운데 있는 동그라미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왼쪽 가운데 동그라미, 오른쪽 가운데 동그라미 어느 게 더 크게 보이십니까? 이쪽이 더 크게 보이는 말할 필요도 없이 왼쪽이 크게 보이죠. 왜 그러죠? 자료 재보시면 정확히 똑같습니다. 지금 재볼까요? 그래요? 자, 재볼까요? 아니 그렇다고 하죠 뭐. 네. 그래서 정확히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변에 있는 상황 때문에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큰 데 있는 작게 보이고 작은 데 있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사진을 찍을 때도 어디에 쓰냐에 따라서 크게 보이고 작게 보이는 것처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는 눈에 의한 착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얼굴 작게 나오려고 별 지랄을 당하는군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정확히 보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첫 번째 해야 돼요. 심리적 관성. 이제 크기에 대해서 착각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보는 방향에 따라서 세상을 잘못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맨 위에 있는 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 맨 밑에 있는 건. 여자. 자, 그럼 위에서 한 칸 내려가 보십시오. 점점 여자로 변하고 있죠. 네. 예. 그러면 가운데쯤 가볼까요? 한 세 번째 칸쯤? 네.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지금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죠. 네. 정면에서 보면 남자, 옆에서 보면 여자인 거죠. 그렇네요. 그죠? 머리 감고 있는 여자가 밑에 보고 나서 보니까 보이죠. 네. 그럼 거꾸로 끝까지 올라가면 맨 첫 번째 것도 여자가 보일 수 있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약간 흐릿하긴 하지만 네. 그런 것처럼 세상을 어느 방에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A로 볼 수도 있고 B로 볼 수 있는 착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보는 것을 다른 방향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생각이에요. 재밌네요 이거. 이런 착각을 하고 있다. 자, 세 번째. 색깔을 보는데도 우리가 착각을 일으키게 돼요. 잘못 보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으면 한쪽만 바라보는 거예요. 네. 자, 최현준 선생님은 저기 보실 때 네. 뭐가 먼저 보이나요? 나비? 뭐를 그린 건가요? 뭐를? 나비를 천사, 그린 천사. 천사를 그린 것 같네요. 그죠? 네. 어떤 사람은 저기 박쥐를 그렸다고 그러대요.
박쥐가 보이시나요? 박쥐도 보이긴 보여요. 네, 말하니까 보이죠. 네. 박쥐가 전부 다 박쥐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처음에 바라볼 때 천사 하얀색을 먼저 인지하는 사람이 있고 검은색, 짙은 색을 먼저 인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천사를 봤다고 마음이 좋다는 뜻은 아니에요. 세상을 인지할 때 칼라를 인지하는 것도 착시가 일으킬 수 있고 달리 볼 수 있다. 나는 이거라고 말하지만 상대방은 검은색이라고 박쥐라고 말하는, 나는 박쥐를 그릴 때 천사가 어딨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세상을 칼라 측면에서도 달리 인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잘못 볼 수 있는 요지가 있다는 거죠. 이거 재밌네요, 그림. 자, 또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잘못 보는지, 잘못 생각하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걸 딱 보면 우리가 세상을 보고 착각한다는 게 뭘까? 여기서 보고 아는 단어 있습니까? 아는 뜻 뭔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그 외에는 모르겠죠. 왜 그러면 너무나 알게 됐고 다른 건 모르게 됐을까요? 저거는 자주 쓰니까. 저거는 남들한테 배웠죠. 그러면 초등학교 때는 저걸 알았습니까? 몰랐죠. 그냥 다 꼬부랑 글씨였던 거죠. 그런데 저걸 배움으로써 저걸 다른 의미를 나한테 가지게 된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제가 저 언어들을 다 안다면 저게 뜻이 그냥 꼬부랑 글자가 아니라 그 의미로 나한테 다가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부터 세상에 고정관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면 배울수록 점점 사고가 굳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안 배워야 되나요? 아니요. 배워도 유연성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저거는 저런 방식으로 해석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저거는 러브죠. 밑에 있는 독일 말로 헤이트란 뜻이에요. 여기 리베는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러시아, 저거는 아랍어. 이렇게 다 다른다는데 헤이트와 러브만 모아놓은 거예요. 모르니까 그냥 꼬부랑 글씨일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많이 착각을 일으킨다 생각을 했으니까 실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저 오른쪽에 있는 거 무슨 글씨인지 읽어보세요. 저 러브. 러브는 보이나요? 러브. 헤이트도 있죠. 헤이트. 또 다른 건 없나요? 다른 건 안 보이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러브와 헤이트만 배웠기 때문에 러브와 헤이트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 착각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근거라는 뜻이에요. 노트라고 저는 썼어요. 왜 노트가 안 보일까요? 저게 노트예요? 우리는 어떤 하얀 거는 하얀 것끼리만 보고 검은 건 검은 것끼리만 보는 거예요. N은 검은 글씨, O는 하얀 글씨, T는 검은 글씨, E는 하얀 글씨를 제가 썼어요. 노트를. 노트를 썼는데 지금 러브로 보이는 거네? 네. NOT를 검게 하얗게 썼는데 우리는 헤이트와 러브로 이미 고정관념이 사라졌기 때문에 저거는 헤이트다, 러브다 이렇게만 보는 거래요. 세상을.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 그런 것들에 생각을 그러면 도대체 저렇게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해볼게요. 오늘 끝인가요? 조금만 더 나가볼까요? 아니요. 이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하고 졸려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도전 선생님 대선 방송 매주 화요일 밤 10시 11시까지 우리 김영미 박사님을 모시고 트리지 아주 재미난 아이디어 발상에 대해서 그리고 좋은 특허 아이디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 오늘은 초점 대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아리까리한 소위 말하면 이제 세상 착각을 일으키는 이유를 오늘 몇 가지를 점검해 봤습니다. 자, 결국은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에 대해서 자꾸 낯선 것을 익숙하게 만드는 이제 훈련을 해야 되는데 사실 낯선 것에 가면 불안을 느끼고 왠지 모르게 그걸 꼭 해야 되는 생각도 들고 오히려 익숙한 것이 더 좋으니까 자꾸 익숙한 것부터 자꾸 나태해지는 거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우리가 100년을 산다면 노래도 있듯이 이제는 계속 끊임없이 변화하는 그래서 저희 도전 365 방송에서는 매주 화요일입니다. 밤 10시 11시까지 김현기 박사님의 트리지 아이디어 구하는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매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에 지금 피곤하셨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오늘은 이제 문제지로 생각해봤으니까 다음 주는 차례 가지고 네. 재밌게 좀 어떻게 그런 착각을 해결하는 일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고 오늘 방송 여기까지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 말씀드리고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도전 365 끊임없이 도전하는 삶이 아름답다는 슬로건 속에 우리 도전 365는 끊임없이 도전하는 방송으로 여러분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였습니다.